보험료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그 두 번째 보도는 변액보험 상품입니다.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많게는 20%까지 수수료를 떼가는 변액보험 상품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세 상승폭보다 임금 상승폭이 더 커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의 2기 인터넷은행 인가심사설명회를 하루 앞둔 오늘 기존 인터넷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현주소를 알아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다음 달부터 IP 패스트 보증을 시행합니다. 기술 특허를 가진 기업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노후를 대비하라며 팔고 있는 대표적 상품이 투자 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입니다. 이 변액보험 상품이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많게는 20%까지 수수료를 떼간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올바른 보험 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기획보도로 진행하고 있는 보험 수수료, 그것이 알고 싶다의 두 번째 보도로 오늘은 변액보험 수수료의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직장인 A씨는 지난 2015년 설계사를 통해 삼성생명 스마트업 변액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미리미리 노후를 대비하겠다는 결심으로 매달 200만 원을 꼬박꼬박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끼고 아껴 납입한 보험료 중 10% 가까운 돈을 보험사에 수수료, 이른바 사업비로 지불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분통이 터졌습니다. 4년여간 매달 200만 원을 납입했는데 이 중 매달 20만 원씩을 사업비로 떼간 겁니다. 처음에 설계사분 만나서 얘기할 때 뭐 수수료 떼간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 정도로 떼가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4년 넣고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떼갔더라고요. 이제 와서 보니까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좀. A씨가 납입한 보험료는 총 9,400만 원, 이 중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사업비로 빠지고 투자에 활용된 돈은 약 8,400만 원입니다. 수익률도 높지 않아 계약자의 적립금은 원금에 한참 못 미치는 8,600만 원입니다. 변액보험의 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초기 7년간 보험료의 10에서 13%, 이후 8년에서 10년은 이제 5에서 10% 수준인데 사업비 공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보험 설계사는 변액보험에 따라 많게는 15%에서 20%까지 사업비를 떼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소비자를 위한다며 사업비를 대폭 낮춘 상품을 내놨다가 슬그머니 판매를 접은 사례도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대비 사업비율을 5%대로 낮춘 변액보험 진심의 차이를 출시했다가 3년 만에 오프라인 판매를 접었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업비를 적게 받았더니 회사 입장에서 돈이 별로 안 돼 판매를 중단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변액보험은 사실상의 펀드 상품으로 암보험 등 보장성 상품과 달리 보험사가 떠안아야 하는 보험 리스크가 없습니다. 보험 리스크란 보험사가 미래에 청구할 보험금 규모를 잘못 예측해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변액보험은 리스크가 사실상 없는데 소비자에게 10%씩 사업비를 떼가는 것은 소비자 이익을 외면하고 보험사 배만 불리겠다는 발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업계가 사업 비율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품을 소개받을 때 상품 설명서에 사업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보험 설계사가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생명보험협회는 변액보험 상품 비교 공시를 하고 있지만 납입보험료와 수익률이 포함된 적립금만 볼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인가를 알려면 투자 수익을 제한 적립금과 납입보험료를 비교해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소비자가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험사들은 고객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소비자 이익은 외면한 채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의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전국 19.8%였습니다. 이 수치가 20% 이하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월세 상승폭보다 임금 상승폭이 더 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낮아진 겁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가구 주택. 연면적 30제곱미터가량인 2주택의 원룸은 지난해 임대료 1,3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임대료는 전년보다 100만 원 올랐고 월세는 전년보다 만 원 더 오른 수준입니다. 이 세입자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 달 209시간 일했을 경우 받는 월급은 157만 원가량, 전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135만 원가량입니다. 작년 이 세입자의 최저임금 대비 월세 비중은 19.1%, 전년과 비교하면 2.3%포인트 줄었습니다. 이 기간 최저임금도 16.4% 올라 월세 부담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작년 전국 원투룸 월세 실거래가 9만 6천 건가량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대비 월세 가격은 19.8%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실거래가가 공개된 2011년 이후 매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작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원룸의 경우에는 월세와 관련된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득 대비 월 임대료가 20% 미만으로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그동안 높게 나타났었던 최저시급자의 임대료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부산이 15.8%로 가장 낮았고 제주가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은 22.6%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한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 월세를 따져봐도 최저임금 대비 월세 실거래가는 매해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앞서 레포트에서 보셨듯이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투룸의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양진 집방 빅데이터 랩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랩장님, 이 주거비 부담이 경감됐다는 소식 들어봤는데요. 어떤 종류의 원룸이 주거비가 주택 중 전국 원투룸 기준이고요. 얼마나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계약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유형인 이제 월세 실거래 사례만 분리해서 분석했습니다. 2018년 평균 월세가 31만 원 정도였고요. 최저 월급이 157만 원 가량 됩니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 부담은 2018년 특히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전국이 19.8%로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대비 월세 부담이 2.9%포인트 하락하면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보통 월세 하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즉 보증부 월세가 많았는데 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 월세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완전 월세는 3.3%포인트 하락하면서 2013년 3.7%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요. 23.5% 정도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월세는 이제 월세 더하기 환산월 보증금으로 계산되는데 2018년 기준 이제 37만 원 정도입니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의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서울은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완전 월세가 27.5%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고 지방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 월세가 2018년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우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게 최저임금 인상 덕분이란 얘기인데
궁금한 건 그 단독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 공급이 늘어난 건 이 주거비 경감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요? 다세대 다가구 그 오피스텔 공급은 뭐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긴 했죠. 그리고 이제 월세 세입자 주거비 경감에도 도움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주거비 경감 요인은 역시 이제 최저시급 같은 소득 증가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소득 증가보다 원투룸의 공급 증가가 영향을 만약 미쳤다면 월세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2017년과 2018년 평균 월세 금액이 31만 원 정도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평균 완전 월세 금액도 36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이제 오히려 1년 만에 한 10,000원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역시 이제 공급 요인보다는 최저임금 상승이 더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최저임금은 2017년 135만 원에서 2018년 157만 원으로 오르고 올해는 174만 원으로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작년보다 820원이 올랐는데요. 한 달에 209시간 정도 일을 하면 174만 원 가량을 받는 건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한 차례 더 인상이 되면서 앞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 경감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 최저시급 인상으로 이제 자영업자의 고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사실 이제 최근 속도 조절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이제 변수이긴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됐고 또 내년에도 인상된다면 소득 증가에 따른 이제 원투룸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경감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7년과 2018년 이제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이 이제 매해 50만 호를 넘어선 상황이라 임대차 공급 풍부한 편인데요. 그 주택시장 입주 물량 증가로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세입자가 늘면서 임대차 실거래가 비중에서 전세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을 만큼 임차 시장은 이제 주거비가 다소 경감되는 분위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원투룸 임대료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와중에 최저임금이 꾸준하게 오른다면 이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소형 월세 중심으로는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금융당국은 내일 2기 인터넷은행 인가심사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내일 뉴스플러스는 어느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도전하려 이 자리에 참석했는지 등 2기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내용 집중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은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1기 인터넷은행의 현 주소는 어떤지 이하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지난해 대통령까지 공을 들여 통과시킨 인터넷은행 특별법.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은행 성장에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기대가 큽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9일 고객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신한은행의 모바일 뱅킹 솔과 비슷한 수준인데 신한은행 고객 수와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하면 출범 1년 6개월 차인 카카오뱅크의 성장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K뱅크는 지난해 13번의 대출 중단 사태를 딛고 대출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앱 전용 결제 서비스인 K뱅크페이와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연계한 쇼핑머니 대출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본금 부족 문제에 시달리느라 이렇다 할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던 K뱅크가 오랜만에 도전장을 꺼내든 겁니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은행이 가진 한계는 여전합니다. 기업 대출에 박차를 가하는 시중은행과는 달리 인터넷은행은 기업 대출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기업 대출은 업무 특성상 기업 대표가 아닌 대리인이 위임받아 업무를 보지만 현재 인터넷은행의 업무 진행은 무조건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계대출은 규제 문턱이 높아져 마음 편히 공격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9.13 부동산 대책으로 심사 기준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은 인터넷은행이 접근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9.13 대책 후 은행은 고객이 사겠다고 했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샀는지 3개월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주택담보대출은 서류 절차가 까다로워 두 은행 모두 상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비대면 영업만 허용된 인터넷은행 입장에서 더 까다로워진 절차를 모바일 뱅킹 앱 안에서 구현해내기 어려워진 겁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오늘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술보증기금의 신년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기보는 우리나라의 기술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술 특허를 가진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도 개발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벤처혁신 종합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그 기술금융지원기관 중심에서 좀 확대를 해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모금자본의 공급이나 엑셀러레이팅, 개방형 혁신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벤처혁신 종합지원기관으로 발전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윤모 이사장은 오늘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비전을 밝히고 6대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기술 특허를 가진 기업이 쉽고 빠르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IP 패스트 보증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예상 매출액과 기업 규모 등을 특허 평가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1분 안에 산출해내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특허 기술 평가 비용도 기존 300에서 500만 원에서 100만 원대로 낮춰집니다. 아울러 기업의 기술자료 거래 기록 등록 시스템을 다음 주까지 구축하고 올 2월부터 이 시스템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보는 이를 통해 정부의 기술평가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준금리만 적용하는 초저금리 협약보증, 카드 매출 수익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카드 매출 연계 협약 보증이 총 8,750억 원 규모로 마련됐고 예비 창업자에 대해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 오픈 바우처의 연령 제한도 폐지됐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3부 장관이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 모였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될 5G 현장을 직접 챙기고 대중소기업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보경 기자가 현장에 다녔습니다. LG 사이언스파크 안에 있는 LGU 플러스 마곡지사 5G 현장을 방문한 3부의 장관들.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 되는 5G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5G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 5G에 시작하는 소위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이 시장을 실제 선점을 하고 만들어가는 2등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G는 일상을 모두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하며 서비스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제조 산업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부의 장관들은 모두 5G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 연구자들이 협업하는 것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이 길들을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보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 대기업 또 우리 산업, 중소기업들의 어떤 우리의 산업의 생태계를 이룩하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이 그 산업 간 융합을 이루어서 우리 산업 발전에 또 산업 경쟁력 강화에 또 길을 보여주는 아주 바람직한 길이지 아닌가. LGU 플러스는 5G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화답했습니다. LGU 플러스는 서울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주요 지역의 5G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아리아텍과 유비쿼스 등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와 기술 인력 등을 지원해 개발한 5G 장비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LGU 플러스는 LG 사이언스파크 안에 중소벤처기업들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오픈랩을 1분기 안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아가 직접 장을 보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경제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소상공인들을 격려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현장 날씨는 무척이나 온화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아직 명절이 안 돼서 그런지 손님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인분들의 표정이 밝고 얼굴이 환해서 좋았고요. 금년 명절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다 같이 따뜻하고 또 활기찬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7%를 기록하며 도로 2%대로 미끄러졌습니다. 다만 작년 4분기에는 정부 재정 효과에 힘입어 1% 성장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작년 GDP는 전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2년 연속 3%대 성장 기대가 무산됐고 2.3%를 기록한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길어지며 나라 밖 여건이 어려워졌고 안으로는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힘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그동안 성장을 지탱한 반도체 수출까지 예상보다 빨리 흔들린 것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4분기는 1% 성장하며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부 투자가 4분기 예상대로 많이 이뤄졌고 재정 집행률도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 한은 측의 설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약 6조 원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번 설 민생 안정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 안정과 위기 지역의 중소 영세 취약계층 지원을 전년 대비 확대하기로 했다며 약 6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설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규모는 모두 35조 2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홍 수석 대변인은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늘리고 직거래 장터 특판장을 통한 선물 세트 할인 판매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어떤 정보와 계산식으로 금리가 매겨졌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은행에서 제멋대로 금리를 높게 매긴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 방안을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앞으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도 함께 받게 됩니다. 내역서는 대출자의 소득이나 신용등급 등 어떤 정보가 금리 산정에 반영됐고 어떤 계산식을 거쳐 최종 금리를 매겼는지 안내합니다. 계산식의 경우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 조정금리로 구성되는데 각 항목에서 얼마를 더하거나 뺐는지 보여주는 식입니다. 대출자 관련 정보를 임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해 금리를 높게 조정하는 경우 엄격한 내부 통제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이런 정보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바꿔 입력하는 것을 불공정 영업 행위로 간주해 은행법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로또 복권이 4조 원 가까이 팔리며 15년 만에 신기록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평균 24만 6천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탓에 이마트가 지난해 의류 건조기 매출이 처음으로 세탁기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넷마블이 지난해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매출 부문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제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